안녕하십니까. 정보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이론의 교재, 평가 방법, 수업 방식,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블랙보드에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정보이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이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정보의 표현 방식 또는 전송 과정, 그리고 그 정보의 용량 또는 채널의 잡음, 노이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정보, information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그리고 코딩이라는 것은 정보의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호화 과정으로서 또 어떤 기능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호화 과정으로서 소스 인코딩 과정과 채널 인코딩 과정이 있고, 이 채널을 통해서 트랜스미션 되는 그런 과정에서 노이즈 소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신 측에서 디코딩 과정, 즉 이 부호에 대한 역부호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신 측에 그 정보가 전달되는 인포메이션 싱크, 이런 모양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친구와 핸드폰에 어떤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송 소스, 인포메이션 소스가 되겠고, 나의 말이 먼저 핸드폰 내부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표현이 되겠죠. 근데 핸드폰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죠. 따라서 어떠한 디지털, 최종적으로는 0 아니면 1로 표현이 되는 어떤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 인코딩 클릭하고 또 채널 인코딩 과정에서 정보가 전송 통로, 트랜스미션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먼저 정보를 표현을 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부호화 과정,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작은 파일 사이즈 또는 어떤 정보의 압축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 방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소스 인코딩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차피 이 정보가 표현된 이 정보가 트랜스미션 채널을 통해서 전송을 할 때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따라서 이 노이즈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노이즈에 강하게 또는
노이즈를 타지 않고 온전하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노이즈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는 방법으로서 채널 인코딩 과정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채널을 통해서 전송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노이즈에 대한 프로텍션 기능을 수행하는 채널 인코딩 과정과 그 수신 측에서 다시 채널 디코딩 과정이 들어갈 테고 소스 인코딩에서 효율적으로 표현되었던 정보가 다시 소스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효율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원래 소스에서 전송되었던 형태로 다시 복구가 될 테고요. 그렇게 해서 친구에게 나의 말소리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두 사람만의 이런 문제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상 뛰어넘는 여러 사람의 정보 소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채널을 이용을 하는 경우 우리가 이 채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통신사에서 이 채널을 A라는 사람에게만 전용으로 쓰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채널은 공용으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채널을 관리를 할 테고 동일한 채널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노이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통신사가 이 채널을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정보를 통화를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명이 이렇게 통화를 하더라라고 하면 100명이 통화하는 그 용량을 이렇게 시설을 설치를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다발로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1000명이라고 할 때 1000명에 해당하는 채널 용량을 미리 다 설정해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1000명이 통화를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확률이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보의 용량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러한 내용을 이 정보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노이즈가 있으면은 어떻게 상황이 변화가 되는지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노이즈가 이 채널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채널 인코더를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보 소스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가입자의 수가 적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상황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정보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또는 정보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소스, 즉 information source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은 소스 알파벳 S1서부터 SQ까지의 심볼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러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소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문 알파벳 26개 알파벳 심볼들이 있죠. A서부터 Z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 26개 알파벳 중에서 하나의 알파벳 심볼을 골라서 전송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다시 그 중에서 26개 알파벳 심볼들 중에 또 하나를 골라서 또 전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정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키보드에서 문자를 하나씩 연속적으로 두드려서 그 연속된 심볼들을 전송을 하는 형태가 결국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포메이션 소스란 이렇게 심볼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문자로 보내지 않고 예를 들면은 사진을 보낸다 또는 음성을 보낸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볼들의 시퀀스 똑같은 어떤 형태로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음성 또는 영상을 역시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인 경우에 그것을 1과 1로서 어떤 시퀀스로서 그러한 음성 또는 영상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떠한 형태든 즉 소스의 인포메이션 소스의 형태가 문자이건 음성이건 영상이건 다양한 어떠한 인포메이션 소스도 우리가 일단은 시퀀스 심볼들의 시퀀스로 표현을 해서 그것들을 결국은 전송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들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정보 양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엔트로피
함수 엔트로피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령 아까 우리가 S1서부터 SQ까지 축의 심벌들로 이루어진 어떤 알파벳이 존재하는 경우에 i번째 심벌의 확률, 즉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하는지 빈도수, 전체 전송된 캐릭터 또는 심볼들 중에서 i번째 심볼의 발생 빈도 또는 전송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확률로서 PI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 발생 빈도의 역수의 로그를 취한 역수의 로그를 취하는 것이 바로 그 i번째 심볼의 정보량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량을 우리가 평균을 또 다시 내줍니다. 즉 26개 아까 영문 알파벳인 경우에 있어서 26개 우리가 이것이 바로 i번째 심볼의 정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심볼의 정보량의 평균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i번째 심볼의 정보량은 확률의 역세로를 취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의 평균, 즉 PI 곱하기 II, 이것이 바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정보량의 평균이 바로 엔트로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정보량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거의 확률이 1에 가깝죠. 그 사건이 가지는 정보량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동쪽에서 해가 뜰 확률은 거의 1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건의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하면 그것이 정보량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PI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로그 1분지 1, 즉 로그 1은 거의 제로가 되죠.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가지는 정보량은 제로에 가까운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확률의 역세 로그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단편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보량이라는 것은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하면 거의 부합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뉴스를 우리가 다룰 때 어떤 빅 이벤트라는 그러한 아주 희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가지는 정보량은 많은 것이죠. 즉 확률이 낮으면 어떠한 사건이 가지는 정보량은 엄청나게 더 커지는 것이죠. 즉 뉴스에 맨날 뻔한 이야기만 나오는 그 뉴스는 정보량이 별로 없는 것이고, 거의 희귀한 사건들만 모아놓은 어떤 뉴스들은 정보량이 많은 것이죠. 따라서 이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역수에 비례한 그러한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보량과 결과적으로는 정보량의 평균이 이제 엔트로피라는 즉 평균적인 정보량을 엔트로피 함수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기계들은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디지털에서는 숫자들이 연속적인 숫자들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어떤 디짓들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에 맞는 어떤 그러한 정보 처리 방식이 우리가 요구가 될 테고 그 정보들이 결국은 이러한 디짓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심볼들에 해당하는 디짓 어떤 숫자들로서 전송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트랜스미션 채널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송 채널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전송되는 실제 전송되는 채널도 있지만은 하드디스크나 또는 CD와 같이 저장되는 채널도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벳, 소스 알파벳을 어떻게 부호화할 것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령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이 두 가지 상태 1비트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하드디스크에 NS 또는 SN 이렇게 자기의 방향을 가지고 1과 0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비트죠.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2비트로서는 예를 들면은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다른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0 예를 들어서 0, 0, 1, 0, 1, 네 가지 서로 다른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다른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비트로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3비트로는 8가지의 서로 다른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상태에다가 하나의 심볼을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가령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컴퓨터 자판은 예를 들어서 128개의 심볼들만 있는 자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몇 비트 각 자판의 심볼 하나당 몇 비트로서 표현하면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냈을 때 128은 2의 7승에 해당하죠. 7비트로 표현을 하는 시스템으로 심볼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K비트의 어떤 정보로 K비트로서는 2의 K승의 서로 다른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코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옥탈 코드 같은 경우는 3비트를 하나의 심볼로 표현하는 경우 옥탈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3비트는 8가지, 즉 0서부터 7까지의 이런 심볼들로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헥사데시멀 코드 같은 경우는 즉 4비트를 하나의 심볼로서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는 코드다. 그러면 4비트는 2의 4승 16개 심볼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헥사데시멀 코드에서는 0서부터 9까지, 즉 10개의 심볼과 A, B, C, D 추가로 E, F 이렇게 A, B, C, D, E, F의 6개의 심볼을 추가해서 0서부터 9까지 그리고 또 0서부터 1, 2, 9까지 하고 그 다음 A, B, C, D, E, F까지 이 16개의 심볼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헥사데시멀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하나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스키 코드란 무엇이냐? 아스키 코드는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우리가 테이블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컴퓨터 자판을 하나를 두드릴 때, 심볼을 하나를 두드릴 때마다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 메인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7비트, 아까 얘기하였던 7비트의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 7비트는 128개의 심볼을 구분할 수 있죠. 즉 2의 7승이 바로 128 가지의 서로 다른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그 각각의 하나의 상태들을 하나의 심볼에 대응시켜서 심볼을 하나 누를 때마다 7비트가 전송이 되도록 하면은 그 메인 컴퓨터에서는 어떠한 심볼이 보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자판 내부에 보면은 직렬 통신, 시리얼 통신 어떤 기계가 있어가지고 자판 하나 누를 때마다 7비트가 연속해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원비트 패러티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8비트가 전송이 됩니다. 이것을 패러티 비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7비트가 보내졌을 때 그 7비트의 1의 개수, 7비트 중에서 1의 개수가 홀수계다. 그러면 맨 마지막 8번째 1을 추가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0, 1, 2, 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비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에서 짝수계를 맞춰줍니다. 여기다가 1비트를 여기 7비트고 이것이 7비트고 7비트죠.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뭐가 들어가야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를 1을 넣어야만 이 짝수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1테라가 나게 되면은 이 직렬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로 가는 라인을 타고 가는 도중에 1비트에라가 난다 치면은 이력의 개수를 수신께서 세볼 겁니다. 디코드 과정에서 세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력의 개수 짝수개니까 이상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할 텐데 만약 중간에 0이 1이 또는 1이 0으로 바뀌게 되면 되죠. 이것이 1이 아니면 1이 0으로 바뀌다. 그러면 이력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다섯 개가 되면 홀수개가 되면은 메인 컴퓨터에서 전송 과정에도 1비트가 있으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삐 하는 소리를 내보내게 됩니다. 뭔가 에러를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죠. 보시고 채널 코딩, 아까 잠깐 이야기하였던 채널 코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브프로티 1비트를 이용해서 1비트 에러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에러 났는지는 모르겠죠. 수신측에서 어디서 에러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 소리를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캐릭터가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키보드 자판에서 보면 캐리지 리턴 이런 것이 있죠. 캐리지 리턴이라는 어떤 심볼을 누르게 되면 이것은 심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하는 어떤 역할을 해서 커서가 다음 라인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꼭 어떤 심볼이 그냥 그 문자로 표현되는 것만 아니고 어떤 심볼이 어떤 기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을 다루게 되면은 이 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였던 채널 코딩에서 채널 에러, 즉 원비트 에러를 체크해낼 수 있는 이분 페러티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에러가 난 경우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러 코렉션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배울 텐데 에러 코렉션 코드의 경우에는 에러가 난 것을 알기도 하지만 에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우리가 에러 코렉션 코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3장에서 배울 것입니다. 현재 에러 디텍션 코드에서 우리가 이분 페널티를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그 페널티, 이분 페널티가 어떠한 그 확률, 어떤 확률적인 그러한 기반 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비트 메시지 중에서 1비트 에러가 나는 경우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비트가 에러가 나는 날지 안 날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에러가 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P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그 비트를 N비트 전송하게 되면은 각각의 포지션, 즉 비트 포지션에서 우리가 이전의 비트 포지션과 다음 비트 포지션은 서로 독립이다, 즉 에러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때 가령 N개의 비트 포지션에서 에러가 날지 안 날지 1비트 에러가 나면 또는 에러가 나지 않으면 또는 2비트 에러가 나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4비트를 전송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4비트의 전송 비트 위치가 4개의 포지션이 있고 각 포지션마다 1비트가 이렇게 할당이 돼서 4비트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 어떤 정보가 있다. 우리가 야구장에 예를 들면 전광판을 생각해 봐도 괜찮겠습니다. 전광판에 1, 0, 1, 1, 뭐 예를 들어서 뭐 4개의 바이너리 비트를 표현하는 전광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숫자가 1, 1, 0, 1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1, 1, 1로 잘못해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0을 표현한다고 해서 0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1이 표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을 스위치를 켜고 끄고 전구가 켜지고 꺼지고 를 생각해 볼 경우에 전구 담화가 나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구 담화가 그러니까 켜면은 1, 꺼지면은 0이라고 봤을 때 스위치하고 전구 담화의 그 사이에 전선이 있죠.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를 1을 ON을 하면은 전구 담화가 켜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 즉 스위치를 내리면은 전구 담화가 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켰는데도 불구하고 전구 담화가 꺼질 수가 있죠. 꺼져 있을 수가 있죠. 다양한 에러의 원인에 의해서 꺼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스위치 자체의 문제 또는 전선의 문제 또는 접속의 문제 또는 전구 담화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스위치를 ON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구 담화는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꺼진 식으로 나타나는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100만 번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100만 번 케이스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케이스는 우리 꺼지더라 그러면 에러가 날 확률이 100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비트에서의 그 에러의 확률이 바로 P로 표현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4개가 이렇게 이 경우에는 4가 되겠습니다. 4개의 비트에 여기다가 1, 0, 1, 1, 1, 0, 0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표현대로 표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1비트가 에러가 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에러가 나지 않은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률 식으로서 계산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에러가 하나도 나지 않는 경우를 확률이 어떻게 되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에러가 나지 않는 확률은 에러 날 확률이 P고 에러 나지 않을 확률은 뭐죠? 1-P가 되겠습니다. 1-P.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B가 되겠습니다. 모두 에러가 나야 되니까 A-B가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지 않을 확률이죠. 각 위치에 독립적이고 어떤 독립적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사건의 전체 조합된 확률은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1-P에 에러가 나지 않은 확률은 뭐죠? 1-P에 4승이 있습니다. 1번화시키게 되면 P의 N승 에러가 나지 않은 확률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4개의 비트 중에서 어느 한 비트가 에러가 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것이 에러가 났다. 세 번째가 에러가 났다. 이렇게 에러가 날 확률은 이것이 P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게 3하고 P가 2죠. 즉 P가 2고 P가 N-1 저기 지수를 다 N이 되는 앞에 N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경우가 지수 꼭 싱글 비트 에러 프로바빌리티 즉 1비트 에러가 날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에러가 날 수도 있지만 요거 말고 여기서 에러가 날 수도 있죠. 요거 말고 여기서 에러가 날 수도 있죠. 따라서 이것도 말고 여기서 에러가 날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바로 N 4개 중에서 한 개가 발생하는 4개 중에 한 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가지수 N 콤비네이션 1 N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내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 콤비네이션 1 예를 들어서 N이 4라고 하면은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내는 경우가 가지수라는 것은 4 퍼뮤테이션 4개 중에서 하나를 보면 1 퍼뮤테이션 3 퍼뮤테이션 4에서 되면 퍼뮤테이션 그러면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4, 3, 2, 1 곱해주고 3, 2, 1을 곱해주고 1은 2죠. 그러니까 4가 나오죠. 그런 네 개의 경우를 다 더해줘야 된다. 이번에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가 되죠. 그러면 이 비트라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N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가지수와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 2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2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가지수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경우가 가지수 N 콤비네이션
그러면 4단 되시죠. 2 되시죠. 2 되시죠. 따라서 그러면 6 가지의 경우가 나왔죠. 이 두 개를 뽑는 경우, 또는 요 두 개를 뽑는 경우, 두 개를 뽑는 경우, 요 두 개를 뽑는 경우, 그런 경우만 에러가 난다. 6 가지. 그다음에 6 곱하기 마이너스 P의 제곱, P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더블 빗 에러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한번 이런 계산을 해보죠. 원 비트 에러 나면 에러를 체크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2분 페널티에서 2비트 에러 나면 어때죠? 에러를 체크할 수 없죠. 그러면 에러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에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률을 계산해보자 하는 겁니다. Undetected errors. 이거는 진짜로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페널티를 도입을 했을 때 1비트라는 다 에러가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의 개수를 씌워서 홀수계가 된다는 에러가 났다. 다시 보내달라 얘기할 수 있죠. 또 그렇게 1비트 에러라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2비트 에러라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1비트 에러라는 확률은 이제 우리가 에러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보내달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2비트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렇게 2비트 에러가 나는 경우는 에러를 체크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2비트 에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냥 우리가 그것은 에러가 낮았다라고 해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진짜로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진짜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에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진행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진짜로 에러가 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죠. 내가 모르는데 또 안다라고 이야기해서 상관한테 어떤 사실을 그렇게 알렸을 때는 상관은 그 부하의 또는 그 밑에 직원의 말을 듣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일이 어긋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에러입니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에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경우에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했을 때는 우리가 짝수의 에러가 날 확률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 중에서 EM개 일반화시켜서 EM이라고 하고 M이 1에서부터 2분의 N까지 반만 이제 예를 들어서 4비트를 전송하는 경우는 2비트라 4비트라 이렇게 나누는 경우 에러가 나는 경우 에러가 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공식을 이제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N개 중에서 K에 시시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기저적 0에서부터 N까지죠. 0에서부터 N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공식이 공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 동일하고 써서 P 대신 마이너스 P K가 있는데 K가 볼 수 있으면은 K가 볼 수 있으면은 하나는 P 하나는 마이너스 P니까 상쇄가 되니까 그렇게 더하게 되면은 짝수의 K가 짝수인 것만 나오죠. 짝수인 것만 나오니까 결국은 이거가 이것을 짝수인 거가 두 배가 나오게 되고 동시에 K가 0일 때 있는 거 K가 0이라는 뜻이 에러가 안 나는 경우죠. 에러가 안 나는 경우는 이걸 따로 뒤로 빼면 결국 이것이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짝수, 즉 2, 4 같은 경우 몇 살짜리 이렇게 해서 에러가 짝수계가 에러가는 경우에 그럴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심플 패러 대책 말고 어떤 새로운 에러 디텍션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